본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계모는 자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가 마주한 것은 본처 아들의 차디찬 시신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절름발이가 된 자신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친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계모. 과연 계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시절 무과에 급제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예부터 이무관이라 불렀는데 일찍이 부인을 병으로 잃고 어린 아들 영범을 홀로 키웠지요. 그러다 그는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최씨 성의 여인을 새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첫날 이 무관이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영범아, 이분이 이제 네 어머니다. 자식된 도리로 효를 다해야 할 것이다. 영범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고왔던지 최씨 또한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아이가 가여웠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계모 최씨가 친아들 귀동을 낳으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서서히 다른 생각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놈만 없다면 우리 귀동이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될 터인데 저놈만 없다면. 어느 날 귀동이가 사랑방에서 아버지가 아끼던 먹벼루를 꺼내 장난을 치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벼루 한쪽이 길게 금이 가고 말았지요. 놀란 귀동이 울먹이며 어머니 최 씨를 찾아가자 최 씨는 곧장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벼루를 내려놓으며 태연히 말했습니다. 영감, 영범이가 또 사랑방을 어지럽혔습니다. 제가 타이르니 계모라고 무시하며 씩씩거리고 나가더이다. 아내의 말을 들은 이 무관의 얼굴이 굳어지고 곧바로 영범을 불러왔습니다. 영범이 마루에 꿇어앉자 이 무관은 벼루를 들어 보이며 꾸짖었습니다. 영범이 네가 사랑방에 들어가 벼루를 망가뜨렸다지? 아버지, 소자는 오늘 사랑방 문턱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닥치거라. 네가 아니면 누가 했단 말이냐. 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의심의 구름이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선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찢어진 책도, 깨진 그릇도, 잃어버린 은전도 모두 영범의 탓이 되었지요. 밤이면 최 씨는 남편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감, 저도 영범이가 불쌍한 줄 압니다. 허나 귀동이를 어찌나 못살게 구는지 어미 된 도리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이르려고 해도 영범이가 제 말을 업신여기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의심 없이 들어온 이 무관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영범의 어미이니 이제부터 영범의 훈육은 당신에게 맡기겠소. 그 말 한마디에 최 씨의 입가에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영범의 처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비단 옷 대신 거칠고 뻣뻣한 삼배옷을 입었고 하인들이 하던 일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아직 닭이 울기도 전 최 씨가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해도 뜨기 전에 물부터 길어오너라. 귀동이가 깨기 전에 장독을 채워 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낮이 되면 영범의 손에는 도끼가 쥐어졌습니다. 산에 가서 마른 장작을 패오너라. 허투루 베어오면 오늘 저녁은 굶는 줄 알 거라. 그렇게 하루 종일 나무를 하고 돌아오면 마구간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붙어 살려면 제 몫은 해야지. 그저 밥만 축내려 하느냐. 밤이 되면 영범은 마구간 옆 좁은 방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집 냄새와 말똥 냄새가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방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마루에서는 귀동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소미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영범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몰래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도 아버지도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겠지요. 그리고는 묵묵히 도끼를 둘러매고 산길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범은 21살이 되었습니다. 무관인 아버지를 닮아 체격이 장대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청년으로 자랐지요. 이 무관댁 큰아들 있잖소. 활솜씨가 벌써 아버지를 넘어섰다 하더이다. 어디 활려씨뿐이겠소. 성품하며 얼굴하며 아가씨들이 눈을 떼지 못하더. 그러니까 말이오. 분명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요. 하지만 그런 영범과 달리 귀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작거리 도박판을 기웃거렸고 또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돈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탕진하기 일쑤였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 둘을 비교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같은 집안 형제라는데 어찌 저리 다를꼬. 큰아들은 반듯한데 작은아들은 영. 집안 망신은 저놈이 다 시키고 있구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계모 최 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우리 귀동이는 평생 저 아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무슨 일을 써서라도 영범이 저 녀석을 없애버려야겠어. 초가을 어느 날 계모 최 씨가 남편 앞에 곱게 차려입고 앉아 나직이 말했습니다. 영감, 곧 소첩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원하는 게 있어? 최 씨는 수줍은 척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우 가죽 하나를 갖고 싶습니다. 뒷산에 여우가 나온다 하던데 두 아들이 힘을 합쳐 사냥해 오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함께 해야 우애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이 무관은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소. 내일 당장 아이들을 보내리다. 그날 밤 최 씨는 귀동이를 몰래 안채 뒤편으로 불렀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어둑한 방 안. 최 씨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귀동아, 이번 사냥에 자객들을 몰래 딸려보낼 것이다. 산속 깊은 곳에서 영범이를 없애거라. 어머니의 말을 들은 귀동이의 눈도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 저도 다 들었습니다. 형님, 형님 하며 떠받들더군요. 저놈만 없으면 아버지도 결국 제 편이 되실 겁니다. 최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네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되겠지. 귀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법이지요. 사냥터에는 맹수도 많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두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두 형제는 활과 창을 챙겨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영범은 앞서 걸으며 짐승의 발자국을 살폈고 귀동은 그 뒤를 따랐지요. 해가 중천을 넘도록 여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스름해질 무렵 영범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꾸나. 저 바위굴에서 하룻밤 쉬고 내일 다시 찾아보자. 둘은 굴 안으로 들어가 불을 피웠습니다. 굴은 생각보다 깊었고 안쪽에서는 짐승 냄새가 은근히 풍겼습니다. 밤이 깊어 영범이 막 눈을 붙이려는 순간 굴 입구 쪽에서 갑작스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번개같이 몸을 일으켜 활을 움켜쥔 영범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험상고는 사내들과 그들 앞에 선 귀동이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칼을 빼들며 씩 웃었습니다. 산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끝냅시다. 영범의 시선이 천천히 귀동을 향했습니다. 귀동아, 이게 무슨 짓이냐? 귀동은 피식 웃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은 늘 저보다 위였지요. 활솜씨도 사람들의 칭찬도 말입니다. 그런 형님이 사라진다면 모든 건 제 것이 될 겁니다. 영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네 형이다. 귀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형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동과 사내들이 칼을 들고 다가오려는 그 순간, 굴 깊은 곳에서 낮고 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꿈틀거리더니 천천히 불빛 안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등줄기에 선명한 줄무늬, 번뜩이는 눈빛. 이 굴은 호랑이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놀란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달아나자 호랑이는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귀동은 이를 악물고 창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까지 짐승, 내가 단번에 숨을 끊어주마.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랑이가 귀동이를 덮쳤고 날카로운 이빨이 귀동의 오른쪽 다리를 깊이 물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귀동의 비명이 굴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제야 그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 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 한 발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영범이 쏜 화살은 정확히 호랑이의 목덜미를 꿰뚫었고 호랑이는 쓰러지며 귀동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영범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귀동아, 정신 차리거라. 피로 흠뻑 젖은 귀동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왜 날 구했지? 난 널 죽이려 했는데. 영범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내 동생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귀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수치,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작은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채에서는 계모 최 씨가 유난히도 단정한 차림으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옅은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산이 깊다 하니 사냥 중에 무슨 일이야 없겠느냐. 젊은 것들 혈기가 앞서면 사고도 나는 법이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낮게 웃었습니다. 귀동이 혼자 돌아오면 그 아이도 이제 이 집안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겠지. 내가 하나하나 잘 가르쳐야겠어. 그때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문을 여시오. 어서 사람을 부르시오. 급박한 발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최 씨의 입가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치맛자락을 고쳐 쥐고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마당 한복판에 누워있는 건 영범이 아닌 자신의 아들 귀동이었습니다. 아들의 오른쪽 다리는 피 묻은 천으로 칭칭 감겨 있었고 기묘하게 꺾인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최 씨의 웃음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귀동아? 최 씨가 달려가 아들의 얼굴을 부여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꼴이 된 것이냐? 귀동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영범이 낮게 말했습니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동생을 구했지만 이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최 씨의 시선이 번개처럼 영범을 향했습니다. 계획은 분명 영범이 사라지는 것이었는데 서 있는 사람은 멀쩡했고 들것에 누운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의원을 당장 불러라. 하인들이 황급히 의원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다리뼈가 크게 상했습니다. 목숨은 건지겠으나 이전처럼 걷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말에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제 자식을 이런 꼴로 만들었구나. 내가 귀동이를 망쳤어. 그녀는 그대로 휘청이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세요. 집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무관은 영범을 불러앉히고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영범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막아보았으나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영범은 최 씨가 사람을 붙였다는 말도 귀동이 자신을 해하려 했다는 사실도 단 한마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무관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영범은 날마다 귀동의 방을 찾았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고 상처를 씻겨주고 다리가 뒤틀리지 않도록 조심스레 받쳐주었습니다. 지루해할까 싶어 어릴 적 함께 들었던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귀동은 형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벽 쪽으로 돌린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귀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아버지께 말씀하지 않았소? 영범이 조용히 손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귀동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나와 어머니가 형님을 해치려 했다는 걸 알리면 우리는 쫓겨날 터이고 형님은 이 집안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말을 안 했냔 말이오. 영범은 약사발을 내려놓고 가만히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서 무엇을 얻겠느냐. 아버지 가슴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기고 어머니를 관아에 세우고 너를 죄인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겠느냐. 귀동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형님은 억울하지도 않소? 잠시 침묵이 흐르고 영범이 낮게 웃었습니다. 억울하지. 하지만 사람 손으로 다 바로잡으려 들면 더 많은 것이 무너질 때도 있단다. 그리고 이미 겪을 일은 겪은 셈 아니겠느냐. 그 말에 귀동의 눈이 흔들렸고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침묵 끝에 귀동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이번 울음은 분노가 아니라 처음으로 스스로를 마주한 울음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 귀동이 지팡이를 짚고 처음으로 방 밖에 나온 날이었습니다. 마루에 서 있던 최 씨는 절뚝이며 걸어 나오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조심스레 팔을 붙들어주는 영범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최 씨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마루 위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범아. 영범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곱고 단정하던 얼굴은 겨울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하거라. 내가 큰 죄를 지었다. 마당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범이 천천히 다가와 최 씨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추운 마루에서 무릎이 시립니다. 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일해야 한다. 영범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신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동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바르게 써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 최 씨는 끝내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귀동은 지팡이를 짚은 채 형과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한참을 서 있더니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형님을 해치려 했던 제 마음이 오늘 이 다리보다 더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형님의 동생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최 씨는 두 아들의 손을 붙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루 위에 쌓였던 묵은 원망과 탐욕이 그날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귀동은 여전히 다리를 절었지만 그 해부터 아버지의 장보를 맡아 집안 살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 도박판은 다시는 기웃거리지 않았지요. 숫자를 맞추는 손길은 서툴렀으나 마음만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편 영범은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파발이 급제 소식을 전하던 날, 이 무과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지만 끝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안채 문 뒤에서 최 씨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동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나가서 보세요. 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저 앞에 설 자격이 없다. 귀동이 말했습니다. 형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최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영범이 돌아보았습니다.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마당에 봄볕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영범이 천천히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개를 드십시오. 봄이 왔습니다. 그 말과 함께 뜰앞 매화나무에서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없었으나 꽃잎은 조용히 날아와 최 씨의 발등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꽃잎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 무관의 집안에도 비로소 봄이 들었습니다.